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국회에서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청문회 전면 거부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청문회가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현재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 의사 진행 발언을 진행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 발언까지만 진행한 뒤 이후부터 보이콧한다는 전략이 유력한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까지도 청문회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일단 청문회를 개최하고 바로 산회 또는 정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멈추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산회가 아니라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하라며 정회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노아린 기자, 이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최 불가 입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결국 이 후보자는 어제 오후 재경위에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오늘 SNS에 추가 자료에 장남이 거주한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여전히 자료가 미흡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어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로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청문회 개최에 부담이 컸던 만큼 민주당이 국민의힘 위원들 없이도 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롯데더울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빈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이야기 경제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그 이해운 후보자 출근길 최근 목소리 쭉 들어봤는데요. 청문회에서 소명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온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명 당시에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1, 2, 3 비상계엄, 옹호 이력 등을 이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막상 후보 지금 청문회 단계, 인사청문회 단계에 오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에게서 봤던 인사청문회 단골 의혹들 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자녀 병역 특혜, 그리고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등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보좌진 폭언 갑질, 증여세 탈루 등 여러 가지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의혹들이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 당첨된 이 소식에 좀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여론이 좀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른바 이제 젊은 청년 세대층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만 하면 사실 능력에 따라서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공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아파트 청약 부분이 상당히 공정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 세대층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걸 신청한 게 이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반포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네. 있었어요. 분양가가 30억인데 당시만 해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분양만 받으면 당장 수십억 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한 거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배우자가 기혼인 장남입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혼 세대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른바 가점 뻥튀기를 한 거죠. 사실 청약을 당시에 세대원의 경우에 만약에 미혼일 경우에는 가점에 포함이 됐는데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맞아요. 로또 청약에 청약하는 이-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확률- 이른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만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시로 보자면요. 24년에 청약 당시에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포함시켜서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았습니다. 이게 이 5점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당첨을 받은 그 아파트는 거의 시가가 이제 가격이 2배로 뛰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고요. 그 서면 답변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 준비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왜 서초구 주소지를 유지했냐, 네. 장남에. 근데 결혼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뭐라고 답할까에 대해서 아마 장남이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결정하기에는 아들 부부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답변을 할 때 가장 단골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봤더니 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울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이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아니라 며느리인 이 후보자가 이 가업인 정치를 물려받은 셈이거든요. 네네. 재정 전문가이긴 해요. 재정 전문가이긴 합니다. 네. 당시에 보자면 이제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장관인데요. 2002년 7월 임기 도중에 골수암으로 별세를 하면서 그 가업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느냐라는 언론 인터뷰를 보자면요. 가족이 정치 입문을 강력히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아들이 아니라 뭔가 이른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싹수가 보이는 저 잘할 것 같은 며느리를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내역을 보자면 한 17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신고한 것만. 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백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을까 보자면 재산 형성 과정이 네, 지금 맞습니다. 논란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네. 부동산 투자를 통해 형성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아파트 로또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또 역시나 부모 찬스를 받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92년에 미국 유학 시절에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상가 5채를 사들여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상가를 어떻게 해서 실사를 해서 샀으며 이걸 또 무슨 돈으로 샀으며 이게 다 사실 시어머니 찬스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데요. 이 후보자 남편이 인천국제공항 계약 1년 전인 2000년에 영종도 잡종지를 매입해서 20억 이상의 차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잡종지는요. 이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그냥 버려진 땅이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영종지에 있는 버려진 땅을 샀을까? 이 부분이 의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때마침 1년 뒤에 인천 국제공항 개항이 착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면 뭔가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혹들이 계속 있죠. 나오는 거군요.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이거든요. 네. 그럼 기획예산처는 나라의 큰 틀에서 뭔가 경제 발전을 기획하는 곳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내부자 정보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과연 과거 전력이 있던 걸 맡기는 게 맞겠느냐?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의혹입니다만은 네.
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당시 합격자 중에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자료 제출을 놓고 현장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현장 그림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게다가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자료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료 제출을 성년인 자녀의 뭐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출 안 하는 것을 놓고 두고 사실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재정정책 수립, 그리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하려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 18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한 곳인데요. 수장 자리에는 이렇게 진동이 있고요. 지금 근데 부처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부처 개편을 이미 이뤄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과거의 기획재정부가 이제 재정만 떼내서 재정경제부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 수장이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되는 네. 거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직은 공석인데 첫 번째 신임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상황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NS에 올린 사진 하나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먹 약간 불끈 쥐고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테리프 킹이라고 해서 관세 왕이라고 쓴 글입니다. 표정도 이 사진은 굳이 이 사진을 쓴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왕 말고도 미스터 관세라는 미스터 테리프라는 네, 그렇게 써서 올린 사진도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 내내 나라별로 관세 이슈를 갖고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올리는 이유는 그린란드 땅 영토 문제에 관세가 다시 무기가 된 상황인 거죠. 저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네. 이게 뭐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트럼프 지지자가 올린 게 아닙니다. 본인 SNS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올린 거거든요. 아하. 아마 본인이 굉장히 이제 결단을 의미하는 저 표정, 저게 아마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 사진을 가지고 내놓은 다음에 미스터 테리프 킹이라고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올린 게 16일, 현지 시간으로 16일 날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7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덴마크의 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사실 미국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덴마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를 포함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무튼 군사력을 뭐 파견해서 그쪽을 좀 지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반하는 유럽 국가들 8개국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2월 1일부터 10% 관세 그리고 6월부터는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는데 더 추가로 더 붙이겠다는 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8월에 지난 8월에 이제 미국과 EU가 합상을 하면서요. 미국과 EU 국가의 같은 경우에는 15% 우리나라도 네. 15%잖아요. 네. 그 15% 관세 받고요. 영국은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2월 1일부터 저기 추가돼 가지고 유럽 국가는 25%, 영국은 20%의 관세를 받게 되고요.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자면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 최대 40% 관세를 6월부터 매길 수도 있는,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를 돕겠다면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네, 그린란드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게요. 1년 전에 이제 관세 폭탄을 낼 때는 사실 경제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보 사안입니다. 게다가 동맹에까지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나토 회원국인데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거든요. 혈맥.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나토와 동맹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유럽은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보복 관세를 네. 새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8월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이른바 우리가 협정을 맺었는데 그걸 미국이 안 지키는 거잖아요. 관세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 유럽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보복 관세 얘기했던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보복 관세를 이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러면서 ACI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ACI 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역 바주카포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이거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의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한 조치입니다. 이제 무역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네. 있죠. 23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것까지 들고 나온 걸 보니까 ACI까지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린란드 사람들은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위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being Americans. He has no remorse for any kind of human being now. He's just arrogant and a very big bully. 그동안 덴마크 자치령, 덴마크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not for sale, 우리는 팔리는 게 아니다 이런 팻말까지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또 눈에 띕니다. 어쨌든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일단 그 미국과의 병합 게다가 미국이 뭐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겠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과의 병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덴마크령으로 남고 싶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독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 56%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덴마크령인 것도 뭐 그닥 국민 절반 정도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병합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의 다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19일에서 23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스위스 다보스에는 또 여기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2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후 10시 반에 트럼프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보스 스위스에 가니까 아무래도 유럽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럽 정상들과 만나서 뭔가 추가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트럼프 관세 그 대법원 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 대법원이요. 이번 주에는 무슨 판결이 있을 거야를 공개를 합니다. 일정을. 그래서 공개를 한 일정이 지난번에 9일날 일정 있을 거야. 14일날 일정 있을 거야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닐 수도 있긴 네, 하겠군요. 20일날 뭔가가 공개가 됩니다. 아, 네. 근데 그게 관세 정책일지는 사실 잘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일단 뭐 사실 시장에서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는 보자면 트럼프 관세가 무효가 맞다. 이게 1심과 2심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무효가 맞는데 그 예상되는 거로 너무 이제 혼란이 클 테니까 일단 소급은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뭔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린란드 관련 관세는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이렇게 미국과 유럽 분위기 좀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세를 물겠다고 한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유럽의 8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영푸독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럽 빅4라고 불리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180도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동참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네.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탈리아의 국방부 장관이 그린란드의 군대를 파병하는 유럽 국가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군대를 파견한다 이게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말을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소규모더라고요. 네, 한 15명씩 된 네. 군사 군사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이거 뭐냐? 뭐
뭐 조롱한 투로 이게 무슨 군대냐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린란드에 간다고요? 목적이 뭔가요? 여행인가요? 라면서 이제 조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신뢰를 따져서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에서는 유럽과 잘 지내는 것보다는 미국과 잘 지내는 것도 오히려 네. 자국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탈리아가 이들 아까 말한 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유럽 위기 나왔을 때 네. EU가 사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도와주고 막 않고. 이러진 그렇죠.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다고 네네. 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워서 지금 친트럼프 인사로 친트럼프 꼽히더라고요. 인사로 이제 분류가 네. 되는데 다만 가까운 건 가까운 거고 트럼프의 새로운 제재 부과는 실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군사 파견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 EU와 미국이 지금 갈등 상황을 빚는 게 이탈리아 입장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트럼프도 실수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살짝 말을 보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멜로니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에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딸은 K-팝 팬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초청이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화면에 보시면 네. 옆에 지금 조그만 여자아이 보이죠? 아마 딸이죠? 딸인 것 같아요. 네. 그 딸이 K-팝 팬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을 정말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외교를 할 때도 각종 그 외교 수장뿐만이 아니라 그 수장의 가족들이 K-팝과 연관된 어떤 게 있으면 굉장히 외교가 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멜라니 총리가 방한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지난해 얘기했어요. 아마 뭔가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 내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이자 연간 연 100만 명 이상이 관광객, 국민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사이가 더 좋아지겠네요. 오늘 정상회담 이후로. 네네. 그리고 뭐 사실 그 다 같이 반도 국가고 그 성정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탈리아의 고류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당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을 일단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은 같다. 다만 당의 내용이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 짐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난다고 밝힌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진 탈당은 아니다. 여기엔 선을 그으면서 제명한다면 받아들인다. 다만 당 최고위 차원에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부에게 공을 좀 넘긴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명할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도 힘줘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다 정리된 보도를 추가 저희 MBN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소금물도 넘길 수가 없고 수익도 거부한 채 부쩍 수척해진 이 장 대표의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하죠. 조금 전 최고위 장 대표의 모습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힘이 든다, 한계가 오고 있다. 어제는 의료진까지 농성장을 찾아서 장 대표의 건강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청한 의사가 제때 오지 않았다. 자당 의원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와서 어린이집 못 온다고요? 간호사 보내겠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쓰러지는 환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이 정부에서는 환자 보는데도 더불어당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쓰러지는 환자 안 보이십니까? 여당 당대표가 저렇게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왔을 거예요, 거사. 서명국 의원 역시 의료인 출신이죠. 환자도 여야를 가려서 봤냐?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또 잠시 보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져서 안 좋다는 의료진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본인도 힘들다. 하지만 멈출 뜻이 없다고 장 대표는 밝혔죠. 이 와중에 당 지도부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부터 공조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곁에 두고 버티고 있다는 장 대표, 그 곁에 동지가 생긴 겁니다.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길 바랄 뿐이라고 SNS에 밝힌 다음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재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내일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1호, 내란 사건 중에 첫 선고죠. 비상계엄 선포를 보조한 점, 허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회기한 점 등의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절벽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계엄을 만류하긴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도 화제가 됐었죠.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선택적 기억이다. 비판이 이어진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판결은요. 이번 한 전 총리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위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회기 행위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서는 공문서로 성립되었으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하고 문서가 폐기될 무렵 그 문서를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인가? 내일 모레 나오는 한 전 총리의 선고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포뮬러3 드라이버 신우현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터스포츠 최고봉 F1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승하고 애국가가 펼리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 레이싱 도전기만큼이나 남다른 이력, 특히나 출신에 어쩔 수 없이 시선이 쏠립니다. 어머니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딸 정윤희 해비치 호텔앤드 리조트 고문이죠. 그러니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삼촌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 유일 F3 드라이버라는 영광스러운 이력, 집안 덕을 본 거 아니냐, 일각의 평가절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신 선수는 현실적 도움이 있었음을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동등한 조건에서 펼쳐지는 레이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되게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온갖 트레이닝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성적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매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시행착오와 실패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이 21살 청년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만 소스좌, 아재맹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2의 최고 수혜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임성근 셰프의 얘기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칼질, 파인다이닝이 아니고 빨리다이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퍼포먼스, 각종 어록으로 화제가 됐죠. 예능과 유튜브 곳곳에서 구수하고 진솔한 입담을 선보이는 와중인데 너무 진솔했던 걸까요? 논란이 될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이야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술을 뭐 한 5년 전부터, 한 6년 전부터 조금 이제 조심하죠. 나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 술 먹으면 자잖아요.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시동을 나중에 알고 보면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거를 면피하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털어내고 싶고요. 자, 이런 셀프 고백 이후에 직접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걸 묻어둔 채 활동하는 건 기만이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과거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실수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3차례 음주운전 적발, 뒤늦은 자기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제의 인물들 이야기 모아서 한번 전해봤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경제부장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역세권. 지난주에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한 이틀간 지속을 했었는데요. 시민들 많이 불편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세권 얘기가 다시 새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전철역에서 도보 25분 정도 걸립니다. 차가 시내버스 한 대도 안 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이 필수 공익 사업이라 그래서 일부는 이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내버스는 그런 그 대상 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버스가 한 대도 안 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래서 역 근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이군요. 예. 실제로 역세권 관심 더 높아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지난해 청약 경쟁률 보니까 수도권 1순위 그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에 8곳이 이 역세권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가장 높았던 건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라는 그 아파트인데요. 네. 688대 1이었고요. 그리고 송파의 잠실 리엘, 뭐 다들 아시는 그 잠실역과 잠실 나루역 사이에 있는 그 송파 잠실 리엘이 631대 1, 그리고 강남구 역삼 센트럴 자이, 요것도 이게 청약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600대 1일 거예요? 그리고 한티역도 네. 저 487대 1이었죠. 네. 이 다 이 역세권 아파트들이었는데 네. 이 역세권 아파트는 보통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역에서 반경 500m 또는 그 걸어서 10분 거리 그 안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이 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네. 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다 보니 이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이런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다양한 좀 혜택이 주어지면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곳이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편리하죠. 재개발도 잘 되죠. 뭐 그다음에 인프라나 그리고 또 여기 가깝다 보니까 황금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역시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그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 이 지하철 이슈가 있는데 앞으로는 트램이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트램. 그러니까 지하철인데 지하철처럼 지하로 다니지 않고 버스는 아니고 이 중간인 건가요?
그러니까 트램 이거 뭐 저 유럽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도로 위에 레일을 깝니다. 그리고 그 레일에 전기로 다니는 일종의 전차죠. 이거네요. 예, 그래서 네. 이걸 노면 전차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유럽에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위례 신도시에 드디어 이 트램이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르면 연내 다닌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 달에 시운전에 들어간대요. 네, 예. 미래에 가면 이걸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일단 저 5월까지 트램이 이제 총 9대가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운전을 하는데 네. 이게 위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호선 마천역부터 이 8호선 남이래역이나 복정역으로 이 전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그 노선이 이제 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총 이제 5량이래요. 5량의 그 이렇게 객차가 5개가 붙어서 네네.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운전 해보고 문제 없으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조금 이 위례 신도시가 그동안 좀 이 전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위례 신도시가 이제 트램 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위례 신도시가 그 이 위례선 말고도 위례 신사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철이에요, 전철. 이거는 그 원래 서울시 경전철이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난항을 겪었는데 이제 그 작년 4월에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그 예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쯤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위례 신사선 이게 신사로 가는 그 선인데 이 자체도 이게 통과가 되고 이러면 정말 위례 신도시 진정한 역세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빼고 짓는다. 요즘 아파트 재건축할 때 정말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게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단지 내 상가 그러면 거의 정말 노후 연금보다도 저 안 바꾼다 뭐 그 정도였는데 네. 요즘 워낙 상가의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단지 내 상가 별로 그렇게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일단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 단지 내 상가가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공실이 많죠. 예, 공실도 많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이 상가 주인, 그러니까 상가주나 이런 임대인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가를 넣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 저 서울 재건축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포 미도 1차 이게 고속터미널 아래에 있는 건데 이 1730 그러니까 1740가구 정도로 이제 재건축이 될 예정인데 네. 상가를 아예 지상에 안 넣고 지하에만 넣기로 했습니다. 아, 예. 방금 화면에 잠깐 보였는데 그 밖에 지상에 있던 상가가 이제 사라지는 거군요. 예, 지하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잠실 우성 4차나 이 마곡동의 신안빌라라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그 단지들인데 네. 여기는 아예 상가를 짓지 않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목동이나 여의도에서는 이제 재건축 시작하면서 아예 그 상가 쪽은 빼버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뭐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리고 전세 매물 없어서 월세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100만 원, 뭐 수백만 원 강남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남인데 월세가 70만 원인 곳이 있다고요? 심지어 잠원동이에요. 아. 잠원동 새 아파트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방 한 칸인데 이게 보니까 네. 전용 84 저 아파트거든요. 메이플자이 전용 84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방 한 칸이고 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예. 이미 살고 있는데 한 칸만 월세를 내는 건가요? 다만 주인이랑 같이 사는 조건입니다. 아. 이게 뭐 보통 네.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이 노부부가 이제 뭐 혼자 사시거나 이런 때 이제 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세를 주자니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고가 아파트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본인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비우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냥 적적하지 않게 누구라도 한 명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나는 월세도 받고 요런 생각으로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예 매물로 등장한 거군요. 요 그쵸, 오른쪽에 예, 있는 예. 방 한 칸.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 5천에 월세 70으로 나왔는데 네. 그 집주인이 그 중개업소에 내놓으면서 좀 좋은 사람 해달라. 아, 예. 그리고 같이 다른 살아야 매물도 되니까. 나왔었는데 네. 그건 여성을 받아달라 그랬다고 합니다. 뭐 조건은 있네요. 예, 여러 가지 뭐 이 그 노부부보다는 아마 혼자 사시는 예, 노인. 혼자 사는 그 노 여성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좀 혼자 살기 적정하니 월세도 받고 양도세도 감면받고
이러려고 내놓은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노원이다. 노원구. 노도강에서 사실은 노원은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곳이었잖아요. 그 광운대역 앞에 네. 저희가 미미삼이라고 부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미성, 미룡, 3호, 3차 이렇게 합쳐서 미미삼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3,900가구인데 86년에 지어져서 이게 재건축을 추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북권 대표 그 재건축 단지예요. 그런데 이 12월에 9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에 최근에 11억 원의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1억 5천이 오른 거죠.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다고요? 예, 심지어 이 12억 5천에 거래가 됐고 네. 그리고도 호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잠실이나 강남과 한강벨트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뛰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이 중저가 단지의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잠실보다 노원의 거래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이제 하락 기조는 멈췄다.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뽑은 게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을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금리를 변동을 해야 될지 고정으로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로 고정금리로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되나요? 예, 그게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정금리의 일종의 어떤 그 페널티를 준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뭐 보면은 하느니 금리 동결해가지고 대출 금리나 시중 금리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 2년 받고 끝나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길게 받아야 되는 상품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성장률이 높게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성장, 그런 어떤 저성장의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변동금리로 가는 게 우리가 어차피 길게 가는 거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김경기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문턱에 서서 멈춰있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 시장의 현주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노년들은 쉬지를 못하고 요즘 취업 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뭐 통계로 봐도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죠.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대의 경우 역대 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취업 문턱이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라고 하면 이제 요새 뭐하고 사니 이런 질문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준 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청년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해요. 예, 그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인 건지 참 우리가 예. 그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원래 5일 동안 40시간 회사에 붙어서 근무하는 것은 이제 정규직이다, 정규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동안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을 긱 이코노미 경제에 소속돼 있는 우리가 긱 워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짜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뭐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이제 운전을 한다라든지 네. 배달 라이더들 뭐 이런 분들도 여기에 소속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 중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예. 분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자의 약 30%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대학 졸업생들 10명 중에 3명이 현재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예. 121만 명인데요. 이 중에 57만 명 절반 정도는 구직 기간이 벌써 1년을 넘긴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근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자리도 현재 구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 아르바이트를 생계 전선으로 삼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뭐 여러 아르바이트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뭐 예전처럼 뭐 카페 아르바이트 이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게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입니다. 아, 예. 뭐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라든지 한정판 수량에 대해서 줄서기 아르바이트 대행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카페라든지 술집, 베이커리, 식당으로까지 퍼져 있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 있잖아요. 이런 거 웨이팅을 네. 대신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줄서기 대행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최저 시급은 13,020원부터 또 성수기에는 50%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지난달에는 산타 알바 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타 알바 대행.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거리가 되나 싶은데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일 산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자가 21,700명에 달했습니다. 100명이 필요한데 이렇게나 많은 지원자가 어허. 있었고요. 또 산타를 고용하고 싶다. 우리 가정으로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신청자 수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또 아침 먹기 아르바이트 캠페인이 최근에 한 식품업계에서 있기도 했는데요. 아침만 먹어도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이 식품업계에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아침을 먹으면 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를 시키고자 이러한 네. 캠페인을 연 건데 10명이 뽑는 거였는데 3일 동안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무려 4만 대 1의 경쟁률이 와, 예. 걸렸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어지간한 공채 못지않은 경쟁률이 생긴다는 건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또 단면일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는 자취, 뭐 1인 가구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소위 캥거루족이 다시 늘고 있다. 그런 추세의 이야기예요. 예,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캥거루라는 동물이 이제 뱃속에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예. 그런 대표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예.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와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세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립하지 못하는 형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캥거루족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미성숙이라든지 독립 의지가 없는 게 아니야라고 예. 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고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월세 현실화되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예.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생활 풍토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는 건데 비연예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MBN 예능이었죠. 이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여기에서 홍서범 조갑경 부부랑 다 큰 두 딸이 같이 사는 또 일상이 공개돼서 화제였잖아요. 네, 연예계에서도 캥거루족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갑경, 홍서범 부부 같은 경우는요, 예.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아드님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고요. 두 딸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석주 양, 2001년생인 홍석주 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홈프로텍터다라고 하면서 홈프로텍터. 네, 백수를 다른 말로 한 어허, 거죠. 그렇게 그럴듯해지네요. 재치 있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자신들은 과보호 캥거루족이라면서 용돈을 아직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머니는 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긴 했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화목한 가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흔히 전업주부 이런 말에 빗대서 나는 전업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자주 섞인 이야기도 들려오는 실정이고 아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하나의 콘텐츠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전업자녀라든지 전업자녀 브이로그 이런 해시태그가 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도 아이한테 용돈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용돈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캥거루족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뭐 용돈을 주되 예. 서로 간에 이제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최신의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소위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용돈을 줄 때 월급처럼 주는 겁니다. 그 예. 대신 네가 아침에 기상한 후에 집안 청소를 한다라든지 뭐 공과금을 내야 되는 부모님 심부름을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식사 준비라든지 아니면 남는 시간에는 자기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 일과를 서로 간에 합의를 한다라는 거죠. 예. 이걸 거의 이제 계약과 가까이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요즘은 전업자녀 이런 트렌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 측면에서 예전과는 많이 다른 청년 취업 시장의 풍경을 저희가 좀 전해보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 더 이상 뭐 개인이 좀 눈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일상적인 개인에게 떠넘기기에는 뭐 사회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벌써 한 25년 정도 흘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엔 저성장기죠. 예. AI의 이제 기술 인력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 이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